모든 나라 사람이 싫어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있습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대리석 바닥에 침을 뱉고 있고, 로마 콜로세움에서는 어떤 아이가 2000년 된 누적지 한복판에서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 빨간 깃발 든 가이드 뒤로 40명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들어서 20분째 줄 서 있던 외국인 관광객들을 밀어내고 있고, 이 4개 국어로 적힌 음식물 반입 금지 표지판 바로 옆에서 컵라면을 후루룩 먹고 있죠. 유럽 여행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 광경을 최소 한 번은 목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국적을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중국 단체 관광객이라는 걸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국인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더 큰 현상의 일부를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전 세계가 중국 관광객을 싫어하게 된 진짜 구조적 이유, 그리고 왜 이 현상이 20년 후에는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충격적인 숫자부터 보여드릴게요. 1990년에 중국인 평균 연봉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고작 $300였습니다. 하나로 치면 4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12,000입니다. 30년 만에 정확히 40배가 뛴 거예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할아버지 세대는 평생 자기가 태어난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논에서 일하다가 논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평생에 한 번 대도시를 구경했어요. 그런데 손자 세대는 여권 들고 비행기 타고 로마로 여행을 갑니다. 이런 변화가 원래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보통 200년에서 300년 걸쳐서 천천히 일어나거든요.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세대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이걸 단 한 세대 30년 만에 압축해버린 겁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인류 역사상 처음은 아니에요. 1960년대 미국인들이 처음으로 대규모 해외여행을 시작했을 때 어땠는지 아세요? 완전 악몽이었습니다. 바티칸 성당에 하와이안 셔츠 입고 들어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소리 지르면서 주문하고, 팀 문화가 없는 나라에서 웨이터한테 돈을 던지듯이 줬거든요. 유럽 작가들이 미국 관광객이 얼마나 무례하고 끔찍한지에 대해서 책을 썼을 정도예요. 진짜로요. 1980년대 일본 관광객들도 똑같았습니다. 명품 매장 들어가서 싹쓸이하고 카메라 목에 걸고 때로 몰려다니면서 사진만 찍고 현지 문화는 전혀 관심 없이 쇼핑만 했죠. 당시 유럽인들이 일본 관광객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패턴은 항상 똑같습니다. 어떤 나라가 경제적으로 빠르게 부상하면 그 나라 국민들이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아직 여행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현지 문화를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민폐를 끼치고 전 세계가 그 나라 관광객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다 한 20년쯤 지나면 서서히 적응하고 매너가 좋아지고, 그러면 또 새로운 나라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근대 관광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중국이 미국이나 일본과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규모입니다. 1년에 해외로 나가는 중국인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1억 5천만이에요. 이 숫자를 실감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룩셈부르크 전체 인구가 65만 명 정도거든요. 룩셈부르크가 갑자기 인구의 230배를 해외로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나라 관광객도 당연히 욕먹을 겁니다. 중국 관광객이 유독 눈에 띄는 건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숫자가 압도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하필 그 거대한 단체 투어 형태로 다니는 걸까요? 빨간 깃발 들고 40명씩 줄지어 다니는 거요. 사실 중국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몰려다니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2010년까지만 해도 중국인들은 개인관광 비자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해외여행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최소 40명 이상의 단체 투어로만 가능했고 10일 안에 7개국을 돌아야 했거든요. 정부에서 그렇게 규제한 겁니다. 혼자 나가면 안 돌아올까 봐요. 이 패키지 투어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문화체험이 아닙니다. 여권 도장 수집이에요. 가능한 한 많은 나라를 방문하고 사진 찍고 돌아오는 게 목표인 거죠. 이 유럽 전체 투어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파리에 있는 괜찮은 호텔 1박 가격보다 싸요. 7개국을 10일 동안 도는데 호텔 1박보다 싸다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전부 사전에 협상된 대량 할인, 가이드와 상점 사이의 리베이트 구조, 그리고 극한의 비용 절감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기상해요. 아침 대충 먹고 버스 타면 반나절은 그냥 이동이에요. 나머지 반나절 동안 유럽 명소를 말 그대로 스피드런 합니다. 에펠탑 앞에서 20분, 어떤 성 앞에서 15분, 점심은 현지 중국 식당에서 먹고 하루 마무리는 무조건 기념품 가게예요. 관광이 아니라 행군이죠. 가이드들이 문제를 더 키우거든요. 이 사람들 월급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본급이 거의 없어요. 수입 대부분이 커미션으로 나옵니다. 기념품 가게랑 식당에서 관광들이 얼마나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이드 수입이 결정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박물관은 오늘 문 닫았다고 거짓말하고, 역사 설명은 시간 아끼려고 대충 지어내고, 쇼핑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거죠. 이 시스템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들을 떼거지처럼 움직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밀치고 끼어드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낯선 나라에서 무리해서 이탈하면 알파벳도 못 읽는 곳에서 혼자 길을 잃게 되거든요.
버스가 10분 후에 출발하는데 사진 못 찍으면 진짜 그냥 두고 가버려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무례해 보이는 행동들이 사실은 무섭고 지치고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생존 모드인 거죠. 자, 이제 가장 불편한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침 뱉는 거요. 중국 농촌에서는 수백 년 동안 침 뱉는 게 완전히 정상적인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추위, 연기, 먼지, 오염된 공기 속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가래를 뱉는 게 물 마시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오히려 가래를 삼키면 건강에 안 좋다고 배웠어요. 베이징 정부가 마오쩌둥 시대부터 금연 캠페인처럼 금침 캠페인을 수십 년째 해왔는데 어릴 때부터 목 청소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배운 사람들한테 갑자기 그만하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어요? 그게 한 세대 만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화장실 문제는 더 복잡해요. 중국 농촌 지역에는 원래 공중 화장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나무 뒤에서, 골목에서, 담벼락에서 볼일 보면서 자랐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도시의 공중 화장실 가보면 휴지 없고 비누 없고 변기라는 것도 그냥 바닥에 구멍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환경에서 평생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뉴욕에 와서 화장실을 찾는데 화장실이 자기 집 부엌보다 깨끗한 거예요. 문화 충격이죠. 그런데 표지판을 못 읽으니까 화장실이 어딘지 찾지를 못하고 결국 평생 해왔던 대로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아기들이 기저귀를 안 써요. 대신 밑이 트인 바지를 입히거든요. 아이가 볼일 보고 싶어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들어 올려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식 배변 훈련이에요. 수십억 명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너무 깊이 박힌 습관이라서 부모들이 무의식적으로 방문 한복판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호텔에서 샤워실이나 세면대에서 대변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왜 계속 나오는지 아세요? 중국 관광객이 야만인이어서가 아니라 농촌 출신 중에는 서양식 양변기를 어떻게 쓰는지 진짜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앉아서 볼일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문화적 차이를 하나 짚어야 돼요. 중국 사회는 규칙이 아니라 관계로 돌아갑니다. 서양에서는 법이 있으면 지키는 게 당연하잖아요. 중국에서는 법이 제한 수준이고 표지판은 그냥 장식에 가까워요. 중요한 건 누구를 아느냐, 그리고 누가 지켜보고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영어로 적힌 음식물 반입 금지 표지판을 봤을 때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영어를 못 읽고 설령 번역해서 읽더라도 그건 강제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고 아무도 물리적으로 막지 않고 본인은 배가 고프니까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그게 허용된 거예요. 사진에 대한 집착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 관광객한테 사진은 추억이 아니에요. 존재 증명이에요.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이 없으면 파리에 갔다 왔다는 걸 문자 그대로 아무도 믿어주지 않거든요. 사진이 경험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얄팍하고 허영심처럼 보이죠? 근데 중국 사회 구조를 이해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행 사진이 SNS에서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고 결혼 상대를 고르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비즈니스 파트너십에도 쓰이고 심지어 자학교 지원서에 첨부되기도 해요. 에펠탑 앞 사진 한 장이 과장 안 보태고 가족의 사회적 미래에 투자하는 거랑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관광객 다 막으면서 30분 동안 완벽한 각도 찾아서 사진 찍으려고 하고 위험 표지판 무시하고 바리케이드 넘어가고 천년된 유적에 올라가고 심지어 이름 새겨서 훼손까지 하는 거예요. 사진 없으면 여행 자체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가이드들도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가이드 평가 기준이 뭔지 아세요? 손님들이 로마 역사에 대해 뭔가 배웠는지, 현지 음식을 즐겼는지가 아닙니다. 평가 항목 딱 하나예요. 다들 사진 제대로 찍었느냐? 단체로 맞춰 입는 형광색 조끼나 모자도 사진 찍었을 때 통일감 있어 보이라고 그러는 거고, 서양인 눈에 어색해 보이는 포즈들은 중국 SNS에서 유행하는 트렌드를 따라하는 거예요. 중국 정부도 이게 국가적으로 창피하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여행 에티켓 가이드북을 공식 발행했는데 거기 적힌 규칙들이 뭔지 보여드릴까요? 외국 무적지에 이름 새기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코 파지 마세요. 제발 호텔 수영장에서 대변 보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 정부 공식 문서에 적혀 있어요. 관광객 블랙리스트 제도도 만들어서 해외에서 심하게 문제 일으키면 여권이 압수당합니다. 중국인이 해외 공항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문자가 와요. 중국을 잘 대표해주세요. 라고요. 관광 에티켓 교육용 홍보 영화까지 제작했고 이집트 룩소르 신전에 낙서한 10대는 전국적인 공분의 대상이 돼서 가족까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근데 효과가 너무 느려요. 규모가 워낙 크고 습관이 너무 깊이 박혀있고 단체 투어 시스템이 돈이 너무 많이 되거든요. 여행사들이 이 구조를 바꿀 이유가 없어요. 모든 해결책이 효과 보려면 몇 년에서 몇십 년이 걸리는데 매달 수백만 명이 새로 여권을 발급받고 처음으로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속도가 출국 속도를 절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려야 해요. 모든 중국 관광객이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인터넷 보면서 자란 젊은 세대는 완전히 달라요. 미국 드라마 보면서 크고 마블 영화 챙겨보면서 서양 문화적 맥락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조용히 해야 하는 장소가 어딘지 알고 박물관 전심으로 손대지 않아요. 90년대 이후 출생자들, 그러니까 MZ세대 중국 여행자들은 단체 투어 자체를 안 해요. 개인 여행으로 다니면서 번역 앱 쓰고 현지 문화 존중하고, 오히려 단체 관광객들 보면 같은 중국인으로서 창피해하거든요. 베니스나 파리에서 중국어 소리가 들리면 일부러 영어로 말 바꿔서 다른 나라 사람인 척하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부유한 중국 관광객들은 아예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깃발 따라다니면서 단체 할인 줄 서지 않아요. 공항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 있고, 일반인은 이름도 모르는 부티크 호텔에 묵고, 존재 자체를 몰랐던 프라이빗 VIP 쇼핑 공간에서 쇼핑해요. 시끄럽지 않은데 그 사람들 돈이 유럽 명품 산업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결론적으로 문제는 중국 문화가 아닙니다. 세계에 대해 배우기도 전에 먼저 부자가 돼버린 1세대 대규모 여행자들이 만들어낸 일시적 현상이에요. 뉴스에 나와서 욕먹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의 특정 순간을 통과하고 있는 특정 인구 집단이거든요. 영원히 속될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 관광버스가 주차장에 들어오고 빨간 깃발이 보이면서 오너로 망했다는 생각이 드시면 이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문명의 몰락을 목격하는 게 아닙니다. 200년짜리 경제 발전과 문화 적응을 실시간으로 30년에 압축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20년 후에는 이 모든 게 끝나 있을 겁니다. 투어 규모는 작아지고 여행자들은 세계 문화에 대해 교육받은 상태일 거고, 지금 박물관 구석에서 소변 보던 그 아이들이 손자 손녀들한테 할아버지 옛날에 이런 창피한 일 있었어 하면서 얘기해주는 할아버지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누군가가 중국의 그 자리를 대신하겠죠. 제 예상은 인도입니다. 현재 세계 최대 인구에 급속하게 성장하는 중산층을 보유하고 있고, 2035년쯤이면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인도 국민 대부분이 자기가 사는 주조차 벗어나 본 적이 없거든요. 나라 밖은커녕 역사의 사이클이 반복될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내용의 영상을 인도 관광객에 대해서 만들게 될 거고, 그 다음은 나이지리아, 그 다음은 인도네시아가 될 수도 있어요. 매 세대가 자기 시대의 관광 매너가 훨씬 문명화됐다고 확신하면서 새로운 나라 관광객들 보고 혀를 끌 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 관광객 보면서 그러는 것처럼요.